안녕하세요. 요즘 보면 클릭 몇 번이면 다음날 새벽에 바로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편리한 시대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굳이 그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는 걸까요? 음, 그래서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오프라인 공간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니요,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도 있고, 또 성공한 가게들 비결을 다룬 책도 있고요. 네네. 특정 소비자층을 공략하는 분석까지. 되게 다채로운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어떤 큰 흐름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그냥 물건 파는 상점이 아니고요. 상점이 아니면요? 고객이라는 관객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대는 막 화려한 기술을 쓰고 또 어떤 무대는 아주 파격적인 연출을 보여주고요. 아, 상점이 아니라 무대라.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성공하는 무대의 비밀은 무엇일까? 좋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죠. 사실 이 변화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디지털이 편하다는 건 알았지만 동시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걸 느꼈거든요. 아, 맞아요. 뭔가 좀 답답하고. 네. 화면 너머로는 부족한 직접 만지고 느끼고 그 공간의 공기까지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오프라인 공간이 어떻게 거래 장소에서 경험의 무대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무대의 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죠. 왜 다시 오프라인인가? 사실 자료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잘파 세대 이야기였어요. 아, 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익숙한 세대가 오히려 오프라인을 새롭고 힙하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는 낡은 골목길의 LP바나 직접 필름 현상하는 사진관 같은 곳이 오히려 새로운 경험의 성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공간에서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 자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자료에 인용된 록펠러 대학 연구 결과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사람은 냄새 맡은 것의 35%를 기억하는데 눈으로 본 건 고작 5%밖에 기억을 못한다고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우리가 향수 냄새 맡으면 갑자기 옛날 기억 확 떠오르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디지털 채널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VR 기술이 발전해도 그 공간의 습도나 냄새, 발끝에 닿는 바닥의 질감까지는 재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공간력, 즉 잘 살게 된 공간이 갖는 힘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공간력이 만들어내는 몰입 경험이 고객을 어떻게 팬으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연출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5가지 흥미로운 트렌드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가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인데 이건 무대의 콘셉트 자체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연출이겠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무대가 바로 더 현대 서울이죠. 2023년에만 팝업 스토어를 440개가 넘게 열었대요. 440개요? 와, 네. 백화점이 아니라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들이 모여서 자기 매력을 뽐내는 거대한 쇼케이스가 된 셈이죠. 맞아요. 거기서 정관장이 팝업을 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정관장 하면 약간 부모님 선물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좀 올드한 느낌이 있죠. 근데 더현대 서울에서는 터치스크린 게임 같은 걸로 제품을 잡게 만들고 포장도 엄청 고급스럽게 해주고 완전히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 전략인데 이 전략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바로 젠틀몬스터입니다. 아, 젠틀몬스터. 거기 매장들은 진짜 하나같이 범상치가 않죠. 그들의 전략은 한마디로 예측 불가능한 파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촌의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한 베스하우스 쇼룸은요. 네. 그냥 목욕탕 타일이나 수도꼭지를 그대로 둔 채로 그 안에 안경을 툭툭 던져놓은 것처럼 전시를 해요. 와. 여기가 안경 가게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심지어는 제품을 아예 안 파는 매장도 있다면서요. 저 자료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배트스토어라는 곳인데 매장 바닥 전체에 흙을 깔고 옥수수를 심어놨습니다. 잠시만요. 옥수수요?
진짜 먹는 옥수수를 매장에 심었다고요? 네, 방문객들은 그 옥수수밭 사이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만화책을 봐요. 아니 그건 대체 왜죠? 먼지나 벌레는 어떻게 하고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막 100만 개쯤 생기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머릿속에 그 물음표 100만 개를 던지는 게 목표인 거죠. 아,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라는 강렬한 호기심을 유발해서 젠틀 몬스터다움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뇌리에 그냥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경험의 조각을 파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안경 가게가 아니라 젠틀몬스터라는 예술가의 설치 미술 전시회에 초대받은 느낌을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품을 안 사더라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은 건져가는 거고 그게 다 마케팅 비용에 포함된 셈이군요.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죠. 자, 첫 번째 트렌드가 이런 파격적인 콘셉트에 집중했다면 두 번째는 무대 위에 기술이라는 특수 효과를 도입하는 겁니다. 리테일 테크, 피지털 이런 용어들이 여기서 나오죠. 자라 사례가 딱이겠네요. AR 앱으로 내가 고른 옷을 모델이 입은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피팅룸은 앱으로 미리 줄 설 수 있고 네. 저처럼 옷 입어보는 거 귀찮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기술이죠. 바로 그 귀찮음이라는 고객의 고통을 정확히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같이 오르는 효과를 봤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라는 특수 효과를 잘못 쓰면 무대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 혹시 아마존 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물건 들고 그냥 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미래가 왔구나 싶었는데요.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었죠. 하지만 자라, 스타벅스, 아마존고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핵심적인 차이가 보여요. 바로 기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 네, 자라는 고객의 피팅이라는 고통을 덜어줬고 스타벅스는 기술로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바리스타와의 교감이라는 핵심 경험은 지켰거든요. 바리스타가 직접 음료를 건네주는 그 아날로그 감성은 남겨둔 거죠. 반면 아마존고는 아마존고는 계산 없는 매장이라는 기술적 과업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고객이 식료품점에서 진짜 원하는 것들,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를 직접 보고 고르는 즐거움이라던가 네. 새로는 상품을 구경하는 재미 같은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기술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고객은 떠나는 거죠. 아, 결국 아마존고도 나중에는 매장의 직원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아주 비싼 교훈이죠. 그런데 기술이 아니라 아예 전략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아서 위기를 맞은 거인도 있더라고요. 바로 나이키요. 아, 네. 모두가 D2C, 즉 소비자 직접 판매가 미래라고 외칠 때 가장 앞서 나갔는데 자료를 보니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2024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이 1%에 그쳤는데 이게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영진 스스로가 D2C 편중 전략의 실패를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중간 유통 없애고 고객이랑 직접 소통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역효과가 났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죠. 나이키는 모든 고객이 나이키 앱을 깔고 온라인으로 주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여전히 동네 스포츠용품점에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직접 신어본 뒤 사는 걸 선호하는 고객층이 두터웠던 겁니다. 나이키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른 브랜드들이 차지해버렸군요. 그렇죠. 아디다스나 호카 같은 경쟁사들이 그 기회를 빠르게 잡은 거고요. 모든 고객이 똑같은 경험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걸 간과한 거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영리한 대안을 보여준 사례가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맞춤 패션 브랜드 패브릭 도쿄입니다. 아, 그 옷을 팔지 않는 옷가게 말이죠. 이것도 참 신기했어요. 네, 패브릭 도쿄 매장에서는 옷을 팔지 않아요. 대신 직원이 아주 세심하게 고객의 치수를 재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상담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죠. 그럼 주문은요? 주문은 나중에 앱으로 편하게 하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전문가와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온라인에서는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두 채널의 장점만 쏙쏙 뽑아낸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하네요. 그럼 또 다른 성공 사례는 룰루레몬이겠군요. 맞습니다. 룰루레몬은 매장을 커뮤니티 허브로 만드는 전략의 대가죠. 커뮤니티 허브요? 네, 매장을 단순히 요가복 파는 곳이 아니라 요가 클래스나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네 사랑방처럼 만들어요. 제품이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파는 겁니다. 자료에 나왔던 헬스 앤 웰빙족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은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 이 모든 전략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의 모든 순간에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트렌드인 옴니채널의 진화와도 연결되는 지점이고 그 정점에 월마트의 적응형 리테일 전략이 있습니다. 아, 월마트. 무려 12조 원을 투자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싹 뜯어 고쳤다고요? 네, 12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나오니 생각나는데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월마트 계산대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물건을 내려놓고 나온 기억이 나요. 그럼 마찰을 없애려고 그 돈을 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이 느끼는 모든 불편함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매장 동선을 바꾸고 디지털 스크린을 곳곳에 설치하고 온라인 주문 픽업 시설을 대폭 확충한 거죠. 단순히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걸 넘어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쇼핑하던 가장 편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집념이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2023년 매출이 아마존 소매 매출의 10배 수준을 기록했다니. 네. 온라인 공룡 아마존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셈이죠. 온 오프라인 동반 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은 바로 완전한 몰입형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집약체라고도 알 수 있어요. 상품이 아니라 경험, 그중에서도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경험을 파는 거군요. 태국의 스포츠용품점 슈퍼스포츠 사례가 딱이었어요. 아, 네. 매장 안에 25m짜리 실제 러닝 트랙을 깔아놨더라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골프 시뮬레이터, 심지어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갖춰놓고 고객들이 마음껏 놀게 합니다. 말 그대로 매장을 거대한 스포츠 놀이터로 만든 거죠. 운동화를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벼도 한번 신어보고 싶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몰입형 경험은 고객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제품과 깊은 감정적 연결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즐거운 경험은 반드시 소셜미디어에 공유된다는 겁니다. 아, 여기 대박이야. 너도 와봐. 하면서요. 네, 그 자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와, 지금까지 5가지 트렌드를 쭉 살펴봤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고객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맞습니다. 시인 마이아 앤젤로우의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은 있지만 당신이 준 느낌만큼은 결코 잊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그 느낌의 힘이야말로 오프라인 공간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죠. 그리고 이 원칙은 비대면 거래가 대세인 금융산업에도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사실 예전에 은행들이 카페나 서점을 결합한 복합 점포를 시도했다가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오늘 나눈 이야기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마존 고의 실패와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고객이 은행 지점에 방문할 때 원하는 본질적인 가치, 즉 느낌은 뭘까요? 아마도 신뢰감? 전문적인 상담? 이런 게 아닐까요? 그렇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일 겁니다. 그런데 카페나 서점은 그런 느낌과는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은행이 제공하고 싶은 힙하고 트렌디한 경험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객이 은행이라는 무대에서 진짜로 기대하는 공연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아, 겉모습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뼈아픈 사례죠. 결국 성공하는 무대의 비밀은 화려한 기술이나 파격적인 연출 그 자체가 아니라 관객이 이 무대에서 무엇을 느끼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정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매일이 새로워야 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죽은 것이다. 와, 이 말처럼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려는 자세야말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오프라인 공간의 진화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오프라인 공간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로 멋지게 진화하고 있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무대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의 공간, 하나의 무대를 만들게 된다면 당신이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어떤 잊지 못할 경험과 감정을 선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 공간들이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뀔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